새벽 4시, 남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저는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지독한 파스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오른쪽 손목부터 어깨까지 마치 누군가 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먹자골목에서 24시간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54세 이상훈입니다. 사람들은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사장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매일 100kg이 넘는 돼지 등뼈 핏물을 빼고 제 키만한 대형 들통 앞에서 하루 종일 불과 씨름합니다. 한여름에는 주방 온도가 40도를 넘어가 숨이 턱턱 막히고 속옷까지 땀으로 젖어 비틀어 짤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뼈가 녹아내리도록 일해서 번 돈, 한 달 순수익만 1,500만 원이 넘는 대박가게. 하지만 제 통장 장원은 늘 0원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흘린 땀방울, 제가 참아낸 고통의 대가는 모두 밑 빠진 독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아내와 장모, 그리고 그들이 숨겨둔 추악한 비밀 속으로 말입니다. 어우 냄새. 당신 또 안 씻고 들어왔어. 돼지 누린내가 진동을 하네. 저리 좀 가. 제가 새벽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 최미연은 늘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각방을 쓴 지는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벌어다준 돈으로 백화점 문화센터를 다니고 골프를 치러 다니며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신상 명품백이 들려 있었고 피부과 시술로 얼굴에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반면 제 손은 락스와 세제독 때문에 껍질이 벗겨져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불에 그을려 검붉게 타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더했습니다. 이 서방, 이번 달 생활비가 좀 적다. 우리 미연이 기죽게 왜 그래? 자네 처남이 이번에 사업하다가 좀 어려운데 5천만 원만 융통해줘.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장모님에게 사위는 가족이 아니라 돈 나오는 지갑이었습니다. 처남이 말아먹은 사업 자금만 벌써 3억이 넘었습니다. 제가 장모님 요즘 가게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라고 말이라도 꺼내면 자네가 누구 덕분에 장가 왔는데 그래? 우리 미연이 같은 꽃 같은 애 데려다가 고생시키면서 그 돈도 못 줘 라며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집어 던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내 처자식이 편하니까. 가장은 원래 외로운 법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며 바보처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빌어먹을 블랙박스를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들의 노예로 살다가 버려졌을 겁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백화점에 간다며 차를 끌고 나갔다가 주차장에서 기둥을 박았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어. 당신이 블랙박스 좀 확인해줘. 아내는 기계라면 질색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대신 메모리 카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사고 영상을 찾으려고 파일을 뒤지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날짜가 아닌 며칠 전 날짜의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주행 중 상시 녹화. 무심코 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은 익숙한 도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에게는 늘 밥 줘, 돈 줘, 냄새나 라고 쏘아붙이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연애할 때나 들어봤을 법한, 아니 저한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콧소리 섞인 애교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느끼하고 끈적거리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확장 대출금 2억. 그건 제가 감자탕집 2호점을 내보려고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간신히 받아낸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와도 같은 그 돈을 저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아내의 대답은 제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웩. 저는 모니터 앞에서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곰 같은 인간, 냄새나는 인간, 돈 뜯어낼 호구, 그게 저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뼈 국물을 우려낼 때 그녀는 내 연남과 뒹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쩔뚝거리며 서빙을 할 때 그녀는 내 대출금으로 내 연남에게 벤츠를 사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끼고 아껴서 5,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걸 고민할 때 그녀는 내 돈으로 호스트배 가고 명품을 샀던 겁니다. 우와...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되는 쪽방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제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었습니다. 내 20년, 뼈가 녹도록 일한 내 20년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나는 도대체 누굴 위해 이 짓을 했나? 한참을 울고 나니 차갑게 식은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돈으로 벤츠? 웃기지 마라.
단돈 10원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썼던 너덜너덜한 가계부와 은행 보안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가장 잔혹한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속옷 몇 장과 갈아입을 옷까지, 그리고 제 분신과도 같은 낡은 가계부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가게 주방 한 구석, 식자재 창고 옆에 판넬로 대충 지어놓은 한 평짜리 쪽방, 안에 최미연 카드값 580만 원, 명품 가방 할부, 피부과, 골프 라운딩, 장모님 용돈 및 병원비 120만 원, 처남 사업 자금 지원 300만 원, 관리비 및 공과금 80만 원 반면 제 이름으로 된 지출 내역을 찾아보았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겨우 찾은 것이라고는 이상훈 용돈 10만 원 작업화 구매, 3만 원 파스 및 진통제 2만 5천 원, 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음 끝에 오열이 터졌습니다. 내 한 달 용돈은 10만 원인데 아내는 한 번 골프 치러 나가서 50만 원을 썼습니다. 나는 작업화가 다 닳아서 발에 물집이 잡혀도 3만 원이 아까워 본드로 붙여 신었는데 장모님은 늙어서 기력이 없다며 한 달에 50만 원짜리 보약을 지어 드셨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화려한 기생 생활을 유지해주는 영양분, 숙주였습니다. 피를 빨리고 살을 뜯기면서도 가족이니까 라며 웃었던 천하의 병신 같은 호구,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장부 위로 뚝뚝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 처절한 배신감을 뼈에 새겨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저 악마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9시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가족 카드 당장 정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자동 이체,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싹 다 취소합니다. 은행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객님, 전부 다요? 보험 같은 건 해지하면 손해가 크실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10원 한 장도 남기지 말고 다 끊어주세요. 그리고 제 가게,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도 바꿉니다. 인감도 변경하고요.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발목에 채워져 있던 족쇄가 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아내와 장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쇼는 시작되었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핸드폰이 차단되니 가게로 전화를 건 것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앙칼진 목소리.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 전산 오류인가 봐. 내가 바로 해결할게 하며 벌벌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목소리가 마치 지저대는 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뚜뚜뚜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발악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가게 알바생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사장 어디 갔냐, 나오라고 해라 난리를 쳤고 집으로 배달되는 독촉장들을 찍어서 제 카톡 차단했지만 다른 번호로 으로 보내며 협박했습니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지들 명품 팔면 관리비 10년치는 나올 텐데 말입니다. 내연남 벤츠 사줄 돈은 있으면서 전기세 낼 돈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꿈쩍도 하지 않고 감자탕 뼈만 삶았습니다. 제 무반응에 그들의 도끼는 점점 더 올라갔고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세일 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뼈해장국을 먹으러 온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뚝배기에 육수를 붓고 있는데 홀 쪽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상훈, 숨어있지 말고 나와. 나가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밍크코트를 입은 장모 김여사와 선글라스를 낀 아내 최미연이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카운터에 있던 계산서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손님 많아서 돈도 잘 벌면서 처자식은 굶어 죽으라는 거야. 너 가장 아니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식사하던 손님들이 놀라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부부싸움인가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한술 더 떠서 식사 중인 손님 테이블로 다가가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사장이란 놈이 돈 벌더니 조강지쳐버리고 딴 살림 차리려고 생활비를 끊었어요. 내가 사위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이제 와서 늙은 장모 고려장 시키려고 합니다. 저런 천하의 불효 막심한 놈이 끓이는 감자탕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뒷바라지? 10년 동안 김치 한번 담가준 적 없는 양반이 무슨 뒷바라지를 했다는 겁니까?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 받아가면서 사위 험담이나 하고 다니던 노인네가 저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 블루투스로 가게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판은 내가 짠 판이고 저들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먹잇감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최미연 씨, 제가 홀 중앙으로 걸어나가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사람? 가장? 지금 그 입으로 그런 단어가 나옵니까?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는지 아내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왜 눈을 그렇게 떠? 돈 내놓으라니까. 돈? 내 연남차 사줄 돈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뭐?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님 여러분, 식사하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음식값은 제가 다 무료로 대접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이거 딱 하나만, 1분만 들어봐 주십시오. 이 여자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마! 너 뭐 하려는 거야? 아내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는지 제 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볍게 그녀를 뿌리치고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게 천장에 달린 고성능 스피커에서 며칠 전 블랙박스에 녹음된 그 더러운 음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교태 섞인 콧소리가 감자탕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적나라한 대화 내용, 내연남과 작당하고 남편의 대출금을 횡령하려는 계획, 그리고 남편을 곰 같은 인간, 냄새나는 인간이라 비하하며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까지 순식간에 가게 안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장모님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는 쏙 들어갔고 아내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사장이 불쌍하네. 저런 여자랑 살았다니.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들었지? 이게 내 목소리야. 벤츠? 꿈깨. 이제부터 넌 10원짜리 하나 못 가져가. 내가 널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네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곰 같은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이거 끄라고.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허우적대며 스피커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손님이 그녀의 더러운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그 고상한 척하던 사모님 가면이 제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남편 대출금으로 내 연남차를 사줘? 진짜 독하다. 곰 같은 남편이라니. 저 사장님이 얼마나 성실한데. 아줌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디 와서 행패야. 손님들의 야유가 빗발쳤습니다. 장모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바들바들 떨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성이 아니라 감히 네가 나를 망신줘? 하는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훈, 너 이거 불법 녹취야. 고소할 거야. 너 감방 보내버릴 거야. 아내가 악을 썼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소해. 마음대로 해. 나도 맞고소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아냐? 네가 쓴 카드 내역, 내연남한테 송금한 내역, 내가 변호사 통해서 다 확보했어. 횡령, 배임, 그리고 상간남 소송까지. 넌 이제 끝이야. 저는 카운터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소장이 든 누런 봉투를 꺼내 아내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가져가. 법원에서 보낸 등기는 안 받길래 내가 직접 주는 거야. 빈몸으로 나갈 준비나 해.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장모님이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그만 좀 해.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딸 지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딸은 장모님의 팔을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지은아. 아내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딸에게 매달렸습니다. 지은아, 잘 왔다. 네 아빠가 미쳤어. 엄마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쫓아내려고 해. 네가 말 좀 해봐. 아내는 딸이 자기 편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평소에 저보다는 엄마랑 더 말이 잘 통하던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쪽팔리지도 않아. 나 다 들었어. 밖에서 스피커로 다 들렸다고. 뭐?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데? 냄새 난다고 밥상머리에서도 쫓아내고 아빠 돈으로 산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아빠 무시하고. 나 그동안 엄마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 엄마가 무서워서. 근데 이젠 아니야.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편들어줘서 미안해. 나 아빠랑 살 거야. 엄마랑 할머니는 나가. 내 아빠 가게에서 당장 나가라고. 딸의 고함 소리에 아내와 장모는 얼어붙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표정. 그제야 아내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남편도, 돈도, 그리고 자식까지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응? 아빠 좀 말려봐. 아내가 비굴하게 딸에게 매달렸지만 딸은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빠의 손을 딸이 처음으로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나가세요.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제 단호한 축객령에 결국 아내와 장모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따님, 진짜 효녀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그동안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내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기에 차고 넘쳤습니다. 아내는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동안 탕진한 돈을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통쾌한 것은 내연남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소송까지 당하자 그놈은 미친 여자가 혼자 북치고 장구친 거다라며 아내를 스토커로 몰아쓰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사랑? 벤츠? 돈이 사라지니 사랑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장모님은 화병으로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사위의 용돈이 끊기니 약값도 못 내고 끙끙 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짓에 비하면 그건 고통도 아니었으니까요. 6개월 뒤. 저는 가게 간판을 바꿨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제 인생을 담아 끓이는 진짜 감자탕입니다. 가게는 더 대박이 났습니다. 사이다 감자탕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새벽 4시에 억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더 채용해서 여유도 생겼고 주말에는 딸 지은이와 등산도 다니고 맛집도 다닙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말이라는 것을 가져봤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마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가게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기웃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다 낡은 코트를 입고 화장기 없는 초라한 얼굴로 가게 안을 훔쳐보는 여자. 전 아내 최미연이었습니다. 아마 돈이 떨어져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 왔겠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여자분 아시는 분이에요.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저는 펄펄 끓고 있는 육수통을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잡상인 같으니까 얼씬도 못하게 해. 그리고 문 앞에 소금 좀 뿌려라. 재수옴 붙을라. 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이미 삭제된 사람, 아니 남보다 못한 타인이니까요. 아빠, 나 왔어. 딸 지은이가 밝은 얼굴로 들어옵니다. 오늘 장사 잘 됐어.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딸이 제 어깨를 주무르는 손길이 시원합니다. 파스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저녁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하고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독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자식도 행복하고 내 세상도 행복해지는 법이니까요. 뜨거운 불 앞에서 오늘도 땀 흘리며 일하시는 전국의 모든 가장 여러분, 여러분의 그 땀방울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엔 소주 한 잔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드시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고생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 라고요. 지금까지 사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속 시원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건배. 오늘따라 술이 달래? 그러게.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진수야, 고기 좀 타겠다. 빨리 뒤집어.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 향긋한 숯불 냄새와 시원한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 겉보기엔 완벽한 주말 캠핑이었습니다. 제 아내 미소는 행복한 듯 웃고 있었고 제 20년 지기 친구 도훈이는 넉살 좋게 술잔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테이블 위 풍경과 달리 테이블 아래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운 연기를 마셔가며 땀 뻘뻘 흘리고 고기를 굽고 있던 그 순간 제 아내의 맨발이 테이블 밑으로 쑥 들어가 제 친구 도훈이의 허벅지 사이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훈이는 익숙한 듯 한 손으로 아내의 발을 주무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42세 중소기업 차장 강진수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저에게는 4살 연하의 전업주부 아내 이미소가 있습니다. 아내는 원래 집순이였습니다. 벌레라면 질색을 하고 밖에서 자는 건 입 돌아간다며 질색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감성 캠핑 바람이 들었습니다. 여보, 요즘은 캠핑이 대세래. 우리도 좀 나가서 바람 좀 쐬자. 나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증 올 것 같아. 아내가 원한다면야. 저는 주말마다 쉴 틈도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텐트 치고 타프 치고 테이블 세팅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캠핑은 힐링이 아니라 막노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니까 인스타에 사진 올리며 행복해하니까 저는 머슴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캠핑장에 갈 때마다 옷차림이 과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편한 트레이닝복이었는데 점점 짧은 핫팬츠,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레깅스, 가슴이 파인 튜브톱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캠핑장에 목이 많은데 그렇게 입으면 안 물려? 제가 걱정돼서 물으면 아내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우, 촌스럽게 왜 이래? 요즘은 다 이렇게 입어. 사진 예쁘게 나오려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여보, 우리 둘만 가면 심심하잖아. 자기 친구 도훈 씨도 부르자. 그 사람 이혼하고 혼자라 외롭다며. 박도훈. 제 대학 동기이자 20년 지기 절친입니다. 작년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녀석인데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라 몸도 좋고 성격도 쾌활해서 제 아내와도 종종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도훈이를 초대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어야, 진수야, 텐트 각이 좀 안 나온다? 더 팽팽하게 당겨봐. 도훈이는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의자에 털썩 앉아 맥주캔부터 땄습니다. 저는 땡볕 아래서 팩을 박느라 땀범벅이 되었는데 녀석은 선글라스를 끼고 저에게 훈수를 두더군요.
도훈 씨, 맥주 시원하죠? 여기 안주 좀 드세요. 아내는 제게는 물 한 모금 안 주면서 도훈이 입에는 육포를 넣어줬습니다. 어우, 재수 씨밖에 없네. 진수 저 곰탱이는 센스가 없어서 원. 두 사람은 그늘 아래 앉아 하하 호호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소외감을 느꼈지만 설마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는 내 친구고 미소는 내 아내니까요. 그저 둘 성격이 활달해서 잘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도가 지나쳤습니다. 아내는 제가 텐트를 칠 때마다 굳이 도훈이 옆에 붙어서 도와주는 척하며 스킨십을 했습니다. 어머, 도훈 씨 팔 근육 좀 봐. 역시 운동하는 남자는 다르네. 아내가 도훈이의 알통을 찌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도훈이는 그런 아내의 허리를 슬쩍 감싸며 받아쳤습니다. 에이, 재수 씨도 몸매 관리 엄청 하시나 봐요. 레깅스 핏이 예술인데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노골적인 플러팅. 기분이 더러웠지만 제가 화를 내면 친구끼리 농담도 못하냐며 저를 속 좁은 남편으로 몰아갈 게 뻔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숯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사건은 지난주 캠핑 때 터졌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숲속 캠핑장.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화로대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참 좋겠다. 이렇게 예쁜 와이프 얻어서. 나 같은 돌싱은 서러워서 살겠냐? 도훈이가 제 어깨를 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바람 피우다 걸리래.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좋은 여자 만나. 제가 핀잔을 주자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여보. 도훈 씨 무한하게 왜 그래? 도훈 씨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데. 여자들이 줄을 설걸? 아내의 눈빛이 몽롱했습니다. 술에 취한 건지 분위기에 취한 건지 그녀의 눈은 제가 아니라 도훈이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치익, 삼겹살 기름이 수채 떨어져 연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콜록콜록. 아, 눈 따가워. 저는 연기를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실수로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잠깐만 젓가락 좀 줍고 저는 테이블보가 덮인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랜턴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컴컴한 테이블 밑 저는 더듬거리지며 젓가락을 찾다가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하얀 맨발, 페디큐어를 칠한 그 발이 슬리퍼를 벗어 던진 채 맞은편에 앉은 도훈이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발가락이 도훈이의 허벅지 안쪽을 꾹꾹 누르고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훈이의 한 손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와 아내의 발목을 잡고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하하하 고기 맛있다 하며 건배를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발정난 개들처럼 서로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쳐서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당장이라도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저 더러운 발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뒤집어 엎으면 저들은 술 취해서 발이 닿은 거다, 오해다 라고 발뺌할 게 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빠져나갈 수 없는 빼박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주워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아이고 허리야, 젓가락이 깊이 들어갔네. 제가 고개를 들자 아내와 도훈이는 화들짝 놀라며 테이블 밑에서 발을 뗐습니다. 도훈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찾았어? 고기 다 타겠다. 얼른 먹어. 아내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술 때문일까요? 아니면 들킬 뻔했다는 스릴 때문일까요? 저는 쌈을 하나 크게 싸서 아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여보, 많이 먹어. 힘써야지. 응? 무슨 힘? 아니야, 그냥 캠핑하느라 힘들잖아. 저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둬라. 이게 너희들이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내일 밤 너희들은 지옥을 보게 될 거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아내, 그리고 옆 텐트에서 자고 있을 제 친구 도훈이. 당장이라도 둘을 깨워 죽이고 싶었지만 저는 더 완벽한 복수를 위해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발작난 정도로는 술 취해서 실수했다고 발뺌하면 그만이니까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그들의 더러운 입으로 내뱉는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또 캠핑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여보, 날씨도 좋은데 이번엔 포천으로 갈까? 도훈이도 부르고
아내는 입이 귀에 걸려 어머 자기 센스 있네. 도훈 씨가 거기 계곡 좋다고 했어. 라며 신나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처럼 텐트를 치고 세팅을 하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고성능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주로 앉아있는 이너 텐트 잠자는 공간 안쪽 베개 및 매트 사이에 녹음기를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테이블 및 캠핑 의자 뒤쪽에도 하나를 더 부착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자리를 비워줄 차례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김없이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도훈이는 또 제 아내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었고 아내는 도훈이에게 쌈을 싸주며 히히낙낙거렸습니다. 아, 이런 장작을 깜빡했네. 불멍하려면 장작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장작 없어? 매점 문 닫았을 텐데. 아내가 짐짓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차 타고 나가면 편의점 있어. 금방 다녀올게. 둘이 먼저 마시고 있어. 그래? 그럼 조심히 다녀와. 천천히 와도 돼. 아내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천천히 와도 된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빨리 꺼져달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도훈이 녀석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진수야 고생해라. 내가 재수씨 지키고 있을게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캠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캠핑장 입구가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공터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머리를 박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 텐트 안에서, 내가 산 침낭 위에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1시간 뒤 장작 한 망을 사들고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도훈이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서 묘한 밤꽃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아내가 핀잔을 줬습니다. 저는 꾹 참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 편의점이 멀더라. 자, 다시 마시자.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재문을 잠그고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제 차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녹음기에서는 충격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드르륵 텐트 지퍼 열리는 소리. 아내. 아, 드디어 갔네. 눈치 없는 인간. 장작 사러 가란 소리를 이제야 알아듣냐. 도훈. 크크크. 진수 쟤는 옛날부터 곰탱이였잖아. 시키는 건 잘해. 머슴 체질이야. 아내. 자기야. 나 오늘 속옷 새로 샀어. 저번에 자기가 좋아하던 레이스. 빨리 봐줘. 도훈. 와, 미치겠다. 이리 와. 그 새끼 오기 전에 빨리 끝내자. 그리고 이어지는 소리. 옷감이 스치는 소리. 젖은 살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적나라한 신음소리. 제 신성한 텐트 안에서 짐승 2마리가 엉겨붙어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행위 중간중간 저를 조롱하는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아내. 아흥, 좋아. 진수는 이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맨날 피곤하다고 코만 골고 자기가 최고야. 도훈. 그러니까 진수랑 왜 살아? 돈 버는 기계로만 쓰고 나랑 즐겨. 어차피 걔는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등신이잖아. 우. 저는 책상 위에 구토를 할 뻔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는 나를 등신이라고 불렀고 1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나를 돈 버는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땀 흘려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울 때 저들은 뒤에서 나를 비웃으며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녹음 파일을 끄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이걸로 이혼 소송, 위자료 몇 천만 원? 아니요.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들이 내 인생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면 나도 저들의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아 주어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서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말은 도훈이의 생일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기도 했죠. 저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누워 콧노래를 부르며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도훈이 생일이잖아. 이번엔 우리끼리 말고 좀 크게 파티해주는 거 어때? 크게? 아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도훈이 부모님도 초대하고 우리 캠핑, 동호회 사람들도 다 부르자. 내가 빔 프로젝터랑 대형 스크린 빌려서 영화도 틀고 아주 근사하게 이벤트 해주고 싶어서 그래.
와, 자기 진짜 최고다. 도훈 씨가 정말 좋아하겠다. 효자 아들이라 부모님 끔찍하게 생각하잖아. 아내는 신이 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자신의 불륜남을 위해 남편이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니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그래, 아주 잊지 못할 생일 파티가 될 거야. 기대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빔 프로젝터 스크린에 상영될 영화는 로맨스가 아니라 호러가 될 것입니다. 주연 배우는 박도훈과 이미소, 장르는 막장 불륜 스릴러, 그리고 관객은 그들의 부모와 지인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쇼타임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가평의 대형 캠핑장을 통째로 빌리다시피 했습니다. 도훈이의 칠순 노모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캠핑 동호회 회원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수 씨가 최고네. 친구 생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도훈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특별한 걸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세요. 도훈이가 깜짝 놀랄 겁니다. 주인공인 도훈이는 마치 왕이라도 된 양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야, 강진수, 너 이번에 무리한 거 아니냐? 고맙다 친구야. 역시 내 친구밖에 없네. 제 아내 미소는 안주인 행세를 하며 도훈이 부모님께 고기를 구워드리고 회원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둘도 없는 화목한 풍경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제가 설치해둔 120인치 대형 스크린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도훈이의 생일 축하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회원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도훈이는 맥주잔을 들고 거만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영상 편집하느라 고생했어. 감동적이지? 저는 아내의 손을 슬며시 뿌리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도훈. 처음엔 평범한 축하 노래와 함께 도훈이의 옛날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치직거리며 검게 변했습니다. 뭐야, 고장났나?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쯤 검은 화면 위로 적나라한 오디오 파형이 뜨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 아흥, 자기야, 좋아, 더 세게. 도훈, 미소야, 넌 진짜 명기다. 진수 그 곰탱이는 이런 거 못하지? 순간 캠핑장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귀뚜라미 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함.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여놨기에 그 질척거리는 신음소리와 살부딪히는 소리가 계곡 전체를 울렸습니다. 아내, 진수는 텐트 치느라 힘 다 뺐잖아. 걔는 그냥 머슴이야. 밤일은 자기가 최고지. 도훈, 크크크, 불쌍한 새끼. 자기 돈으로 산 텐트에서 마누라 뺏기는 줄도 모르고. 이어지는 영상. 제가 흥신소를 통해 입수한 두 사람의 모텔 출입 CCTV 사진, 그리고 지난주 캠핑장 테이블 밑에서 아내의 맨발이 도훈이의 사타구니를 문지르는 것을 재현한 사진 증거 확보를 위해 찍어둔 것. 이 대문짝만하게 스크린에 박혔습니다. 우와, 꺼, 당장 꺼. 도훈이가 비명을 지르며 빔 프로젝터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내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썩을 놈아, 짝. 도훈이가 스크린을 가리려던 순간 도훈이 아버지의 지팡이가 도훈이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냐, 친구 마누라랑, 그것도 네 생일 파티에서. 도훈이 어머니는 아이고 하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119 공구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와, 진짜 더럽다. 텐트 안에서 저러고 있었던 거야? 우리 밥 먹을 때? 완전 쓰레기네.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이 난장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팔린 겁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때? 감동적이지? 네가 원하던 화려한 이벤트가 바로 이거야. 여보, 잘못했어. 오해야. 술 취해서 그런 거야. 아내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발로 찼습니다. 오해? 텐트 안에서 신음소리 낸 게 오해냐? 나보고 머슴이라며, 돈 버는 기계라며. 그래, 나 머슴 그만두려고. 이제 주인 물어뜯는 개가 되어보려고. 저는 도훈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도훈, 생일 축하한다. 이게 내 선물이야. 상간남 소송장이랑 이혼 소장. 법원에서 보자. 내 변호사가 아주 독한 사람이거든. 그날 밤 캠핑장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도훈이 부모님은 앰뷸런스에 실려가셨고 도훈이는 동호회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힐 뻔하다 도망쳤습니다. 아내는 텐트 안에 숨어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날의 영상과 녹음 파일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라 아내는 유책 배우자로 찍혀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를 물어내고 몸만 쫓겨났습니다. 도훈이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동호회의 소문이 쫙 퍼진 건 물론이고 헬스 트레이너 바닥이 좁아서 회원 와이프랑 바람난 놈으로 낙인 찍혀 업계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운영하던 PT샵은 문을 닫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갚느라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는 의절당했고요. 얼마 전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나 고시원 살아. 너무 추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저는 답장 대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속죄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망친 내 인생한테 하는 거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캠핑을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텐트, 그 장비들은 다 중고장터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더러운 기억이 묻은 물건들은 꼴도 보기 싫었으니까요. 대신 작고 가벼운 1인용 텐트 하나와 낚싯대 하나를 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고기를 굽지 않아도 되고 텐트를 치느라 땀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 이제야 진짜 캠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 고요함, 이 자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한 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건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썩은 인연을 도려내면 그 자리에 새 살이 돋고 더 좋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 여러분, 가끔은 자기 자신을 위해 떠나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머슴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또 야근했어? 돈도 쥐꼬리만큼 벌면서 일은 제일 많이 해요. 불쌍해서 어떡해. 새벽 1시.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아내가 현관에 주저앉아 신발을 벗으며 혀 꼬인 소리로 저를 조롱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아내를 부축하러 나갔습니다. 아내에게서는 값비싼 양주 냄새와 고급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내일 애 학교 가는데 도시락은 어떻게 싸주려고? 도시락? 야, 사 먹으라고 해. 돈 주면 되잖아, 돈. 아내는 갑자기 핸드백을 열더니 제 얼굴을 향해 무언가를 확 뿌렸습니다. 얘따, 너도 돈 없지? 용돈이나 해라. 나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 나풀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노란색 5만 원권 지폐들 3장이었습니다. 15만 원. 제 얼굴을 치고 바닥에 떨어진 그 돈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섬주섬 주웠습니다. 왜냐고요? 당장 내일 점심 사 먹을 돈 5천 원이 제 지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양말 뒤꿈치는 구멍이 나서 발 뒤꿈치 살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구두는 밑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이 15만 원이면 구두도 고치고 양말도 새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비참하게도 그 돈을 줍고 말았습니다. 키키키, 꺼봐. 주울 거면서 자존심은. 으이구, 짠한 인간. 아내는 저를 비웃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48세, 중소기업 만년 과장입니다. 제 월급은 세후 350만 원, 이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 150만 원을 갚고 고등학생 딸 학원비 80만 원을 내고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생활비는 100만 원 남짓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하지만 살림은커녕 돈이 없어서 장을 못 본다며 매일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제 용돈 1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땐 탕비실에 있는 공짜 믹스커피를 3잔씩 타 마시며 배를 채웠습니다. 4년 전이 생각납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갑자기 2배로 뛰면서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던 그때 저는 퇴근하고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취객들을 상대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었죠. 그때 아내가 제 병상 옆에서 사과를 깎아 먹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여보, 가지가지 한다 진짜. 병원비는 또 어떻게? 능력 없으면 몸이라도 튼튼해야지. 이게 무슨 민폐야. 그때 저는 링거줄을 꽂은 채 엉엉 울면서 아내에게 빌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나서 미안해. 얼른 나와서 돈 벌어올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내의 핸드백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건드리지 않았겠지만 아까 아내가 돈을 뿌릴 때 가방 안쪽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술 기운에 닿지 못한 가방 깊숙한 곳, 거기에 웬 낯선 통장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 주거래 은행은 파란색 통장인데 이건 뭐지? VIP 골드 통장? 혹시 아내가 몰래 빚이라도 진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서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찌르고 싶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8억 2,500만 원.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란 말입니까? 페이지를 앞으로 넘겨 맨 첫 장을 확인했습니다. 최초 입금일은 정확히 3년 전 제가 대리운전을 뛰다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12억 5천만 원, 입금 자명은 동행복권, 즉 아내는 3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되었던 것입니다. 세금을 떼고 12억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서 통장을 놓칠 뻔했습니다. 3년 전이라니, 내가 대출 이자 낼 돈이 없어서 피를 토하며 일할 때, 내가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버틸 때, 아내는 12억을 깔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출금 내역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제 머릿속 혈관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나쁜 년, 어떻게 사람이 이래. 새벽 3시,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저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통장을 넘겼습니다. 12억이었던 장호는 현재 8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4억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서 혀라도 깨물고 싶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놀이공원은 다음에 가자고 달래며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내의 통장에는 건의 찍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최고급 초밥을 먹으며 파티를 했던 겁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온수도 안 나오는데 수리비 30만 원이 아까워 찬물로 머리를 감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달 아내의 통장 내역. 샤넬 가방을 샀더군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 가방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가 떨리는 내역. 백수건달인 처남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여보 우리 형편에 못 도와줘 라고 딱 잘라 거절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매정한 인간,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며 저를 저주했었죠. 그런데 뒤로는 몰래 1억 원을 떡하니 내줬던 겁니다. 제가 야근 수당 5만 원 더 받으려고 코피 쏟아가며 회사에 남아있을 때, 제가 찢어진 팬티를 꿰매 입을 때 이 여자는 12억을 깔고 앉아 저를 비웃으며 4억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당첨금을 곶감 빼먹듯 쓰는 동안 생활비를 조달해주는 머슴에 불과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그 VIP 통장을 올려두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아내가 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우 머리야. 여보 나 꿀물 좀 타와. 속 쓰려. 아내는 식탁에 앉으며 습관처럼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아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는 무심코 통장을 집어들더니 순간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술이 확 깨는 듯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걸 당신이 어떻게? 내 가방 뒤졌어.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저는 쉰 목소리로 입을 떼었습니다. 3년 전 12억 너 복권 당첨됐었니?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기색은 잠시뿐 곧바로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마치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다는 듯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나 3년 전에 1등 당첨됐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쩔 거냐니, 너 그 3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몰라. 나 투잡 뛰다가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갔을 때, 전세금 없어서 길바닥 나앉게 생겼을 때, 너 돈 있었잖아. 12억이나 있었잖아. 어떻게 나한테 10번 한 장 안 보태주고 그럴 수가 있어? 제 절규에도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김철수, 착각하지 마. 그 복권 누가 샀어? 내가 샀어. 내 돈 주고 내 운으로 산 거야. 네가 보태준 거 있어? 뭐? 그리고 남자가 되어서 쪽팔리지도 않니?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건 가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야. 내가 돈 있다고 네가 생활비 안 줘도 돼. 네가 벌어서 갚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내 돈을 탐내? 너 진짜 괴물이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보다 공포감이었습니다. 내 옆에서 10년을 함께 산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공포. 괴물? 웃기고 있네. 솔직히 말해서 너 무능하잖아.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오면서 유세는... 아내는 통장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특유재산이라서 이혼해도 내 거 아니야. 내가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어. 그러니까 꿈깨. 내 돈이니까 신경 끄라고. 이 여자는 이미 변호사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알게 되어 이혼하자고 할까봐 미리 법적으로 재산 분할 안 해줘도 된다는 것까지 확인해두고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래, 신경 꺼달라고? 알았어, 꺼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돈 냄새에 미쳐버린 악귀만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출근 안 해? 아내의 쏘아붙이는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제 손에는 밤새 챙겨둔 증거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쓴 카드 내역, 처남에게 보낸 송금 내역 사진, 그리고 제가 지난 3년간 뼈 빠지게 일했던 야근 일지. 특유재산? 내 돈이니까 신경 꺼? 과연 그럴까?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분노한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회사 반차를 내고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제일 잘한다는 독사 같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복권은 특유재산이라 남편인 저는 10원 한 장 못 가져간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제 물음에 국내 톱클래스라는 이혼 전문 초의 변호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안경을 치켜 올리며 그가 내뱉은 말은 제 막힌 속을 뻥 뚫어 주었습니다. 선생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원칙적으로 복권 당첨금은 부부가 같이 번 돈이 아니니 특유재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제 너덜너덜한 가계부와 야근 일지를 가리켰습니다. 남편분이 지난 3년간 뼈 빠지게 일해서 생활비를 전담하셨죠? 만약 남편분이 일을 안 했다면 아내는 그 당첨금을 깨서 생활비로 썼을 겁니다. 즉, 남편분은 아내의 당첨금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도록 기억 고려를 한 겁니다. 게다가 아내는 상의 없이 4억을 탕진했죠. 이건 재산 형성에 기여는커녕 마이너스를 낸 겁니다.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물론이죠. 당첨금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악의적인 은폐로 인한 신뢰 파탄, 이 두 가지를 걸고 넘어지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분의 그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증거와 법리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판사님 앞에서 억울하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님, 이건 제 복입니다. 제가 조상 꿈꾸고 산 복권이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저를 무시했고 제가 번 돈을 탐내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아내의 변호사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그녀를 보며 제 변호사는 차분하게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리운전으로 코피를 쏟으며 번 돈으로 생활할 때 호텔 오마카세를 즐기며 4억 원을 탕진했습니다. 원고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당첨금은 벌써 바닥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판사님의 판결은 명쾌하고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한다. 피고 아내의 복권 당첨금 잔액 8억 원에 대하여 원고 남편의 기여도를 40%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은 원고 남편에게 귀속시킨다. 땅. 판사님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돈이야. 3억을 왜 줘? 절대 못 줘.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아내를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돈 12억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 받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 대출금을 싹 갚고 온전히 제 명의가 된 아파트에서 딸아이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승진도 했고 연비 좋은 중형 세단도 한 대 뽑았습니다. 더 이상 구멍난 양말을 신지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처 이영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이혼 직후 그녀는 남은 돈 4억 여원 소송 비용 제외를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씀씀이가 커질 대로 커진 그녀는 사치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놈의 처남, 누나 돈 냄새를 맡은 처남이 누나 코인 대박 정보가 있다. 이거 한 방이면 12억 다시 복구한다며 꼬드겼고 귀 얇은 전처는 남은 돈을 몽땅 코인에 몰빵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상장 폐지, 전 재산 휴지 조각. 그녀는 처남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경찰서까지 갔고 결국 친정에서도 쫓겨나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호텔 오마카세를 먹던 입으로 지금은 식당 설거지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소식. 인과응보, 사필기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며칠 전 퇴근길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횡단보도에 신호 대기 중인데 차 창문 밖으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 낡은 패딩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초라한 얼굴. 전처였습니다. 그녀도 제 차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새로 뽑은 반짝이는 세단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왔습니다. 차문을 두드리더군요. 여보, 철수씨, 나야, 영자야. 저는 창문을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내렸습니다. 누구시죠? 나야, 당신 아내. 나 너무 힘들어. 동생 놈한테 사기당하고 갈 곳도 없어. 나 좀 도와줘.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내가 잘할게. 눈물 콧물 흘리며 매달리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12억 당첨됐을 때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당신 복권 당첨됐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 운이니까 신경 꺼라고 했지? 여보, 그때 당신 말이 맞아. 사람마다 각자 운이 있는 거야. 당신은 당신 운 다 썼어. 남은 인생도 그 잘난 운으로 한번 잘 살아봐. 난 신경 끌 테니까. 철수 씨, 여보,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깊게 밟았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전처가 도로 위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제 차 안에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최신 가요가 신나게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부부는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배우자를 속이고 기만하면 그 돈은 결국 칼이 되어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 몰래 딴 주머니 차고 계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엔 딸아이와 함께 맛있는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어야겠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